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선 대표입니다. 한국경제TV 리뷰해볼게요. 증시라인 리뷰고요. 자, 오늘의 제목은 추석 전 증시 체크하자, 연기금, 대주주 과세, 그리고 연준이라는 제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월요일은요,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린 날이잖아요. 그래서 장기 종목을 제가 리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보면은 수익권인 종목들 굳이 우리가 뭐 설명해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손실 중인 종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 ICD입니다. ICD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7.03% 손실이었고요. 오늘은 한 3% 올랐으니까 손실이 한 3%대, 4%대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살아나려는 흐름이 있고요. 지난주에 지수 조정에 따라서 같이 내려왔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좋은 모습으로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ICD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난주에 이제 3개 기업 합병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초반에 한번 확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일단 음봉 마감이고 보합권 마감했습니다. 아무튼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그래도 이제 셀트리온 이 그룹주들은 숫자가 찍히는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시선을 짧게 보지 마시고 중장기로 좀 길게 보시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보유 가능 의견,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바이오팜이에요. 오늘도 좀 밀렸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6% 정도인데 조금 손실이 더 커졌습니다. 마이너스 한 18% 정도인데 사실 지금 이 자리면은 딱 지난 8월 24일 저가랑 똑같이 끝났어요. 돌아서야죠. 돌아서야 되는 자리고 일단 저점 확인 후에 신규 매수 금지, 그리고 추가 매수 금지입니다. 아직까지 하시는 거 아니고 지금 하면은 밑빠진 돈 물붓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SK바이오팜 들어가지 마시고 그대로 일단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시고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 물량 가지고 계시고 저점을 잡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그대로 홀딩 의견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준비했었던 내용인데 못한 내용들이 되게 많죠. 지난주 보면은 금요일날 대주주 양도세 얘기 살짝 했죠. 그리고 신용융자 얘기 살짝 얘기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HFT 이거 관련 얘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뭔가 준비한 거를 다 못하고 마감했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준비했고 앞에 세 가지 대주주 양도세, 신용융자 잔고 그리고 HFT 같은 경우는 previously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짧게 탁탁탁 치고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양도세예요. 대주주 양도세. 자, 보면은 사실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청원글을 써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써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날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보니까 청원 홈페이지에 보면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있어요. 제가 이거 링크를 우리 영상 이거 리뷰 영상 이 다시 보기 밑에 올려드릴게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명절 중에 꼭 하시고 가족들도 꼭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20만 명이 넘어가야지 이제 청와대 쪽에 답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관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많이 올랐어요. 11만 명. 아마 오늘 밤 자고 나면 한 12만 명 넘어갈 것 같고 마감일이 10월 2일이어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서두르셔가지고 주변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을 너무 잘 적었어요. 진짜로. 와, 이건 거의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거 하면서 점점 제가 강도를 높여가면서 제가 멘트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용 여기 다 있어요. 다 있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내용까지 있어가지고 굳이 제가 다른 글 써서 우리의 화력을 갖다가 이제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 쓰고 이렇게 멋진 글에다가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요거 제가 주소 남겨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꼭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청원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면은 대주주 판단 기준 자체가 사실 보면은 보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 배우자에다가 아버지, 어머니에다가 아버지 쪽은 할아버지, 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산 3억이에요. 합산 3억.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현대판 연좌제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방송에서는 제가 최대한 좀 자제하게 얘기했죠. 현대판 연좌제로 볼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있겠다 연좌제 맞지 이거는 말도 안
소리 하고 진짜. 뭐 이거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거 솔직히 이거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법안이어서 이건 진짜 딜리트 시켜야 됩니다. 예, 이 법안은 진짜 우리가 딜리트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강도를 좀 올려가면서 멘트를 드리려고 준비했던 내용인데, 두 번째는 예전에요 종합부동산세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종합부동산세 그때 설정할 때 세대별로 합산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난리 났었죠. 말이 안 되죠. 이거 똑같아. 세대별로 합산이면 다 합해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결국은 개인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위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위헌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클리어된 부분이 있고요. 그럼 세 번째 내용 한번 얘기해 볼게요. SK바이오팜 얼마 전에 보면은 많은 직원들이 스톡 옵션을 받았잖아요. 그 스톡 옵션을 받았는데 이게 막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올 연말의 기준이 지나면은 5억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이 회사로부터 스톡 옵션을 5억을 받았는데, 예. 그럼 이거 수익에 대해서 내가 대주주니까 양도소득세를 20몇 번, 한 30%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올해, 그리고 이제 이걸 팔려면 또 나가야 되죠, 회사에. 그래서 그래서 회사를 이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법안 하나 때문에 이런 직원들이 이런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SK바이오팜도 진짜 이제 정말 좋은 직원들이 많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대주주 양도세 결국 돈 문제인데, 5억을 받느냐 아니면 1억 6천이 날라간 3억 4천을 받느냐 이건데, 누가 1억 6천이란 걸 손해보면서 있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나가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에 있는 멤버들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퇴사를 고려한다는 부분은, 이거는 진짜 사회적 문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주장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청원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열받는 부분이 마지막 이 네 번째 주장입니다. 2018년도 2월 달에요. 기재부가 그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은, 과세 대상 외국인 대주주 기준을 25%에서 5%로 이제 낮추자라고 확대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난리 났었습니다. 셀코리아 하겠다부터 시작해서 막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반기를 들었거든요. 결국은 연기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청원을 참여를 해서 이 법안을 2023년까지, 어차피 2023년에 이 금융 관련 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걸 갖다가 2년짜리 법안을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다가 링크를 다시 한번 남겨드릴게요. 저희 커뮤니티에도 있어요. 저희 커뮤니티 탭 가시면 거기에 제가 지난 주말에 써놨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오늘 내일 그리고 명절 중에 꼭 해주십시오. 10월 2일 날 끝납니다. 20만 건 안 되면 우리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이걸 또 모아서 청원을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요. 이거 빨리빨리 안 해놓으면은 이거 확정돼가지고 올 연말 기준으로 진짜 여러분들 3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음에도 해야 돼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가족회의하고 온 가족의 어떤 계좌를 다 까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부분 꼭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신용융자 잔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는 설명드렸죠. 지난 9월 23일 날 시장,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급락한 날 우리나라에서 그 하루 만에 반대 매매가 302억이 나왔어요. 근데 302억이 어느 정도냐, 가미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좀 보여드리면, 지난 3월 달에 증시가 이제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터지고 그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최저점을 찍은 게 3월 19일이에요. 근데 3월 19일 날이 지난 3월 달에 가장 일간으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는데, 3월 19일 날 얼마가 나왔습니까? 260억이 나왔어요. 그날보다 거의 20% 가까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지난주에.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융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용융자를 쓰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려요. 근데 쓰더라도 공부를 하십시오. 비율을 풀로 땡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비율을 뭐 적당히 뭐 50%나 100% 이 정도 사이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감당되는 한도 내에서 잘못됐을 때 그 현금을 여러분들이 다시 입금을 하실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그렇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 공부가 안 되고 그냥 막 달려들어서 250%씩 막 풀로 쓰게 되면요, 한번 얻어 터지면은 정말 크게 얻어 터집니다. 여러분들 번 거를 1년 동안 번 걸 날리는 건 일주일도 안 걸린다는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식시장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자, 그 부분을 일단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가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HFT,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이제 정말 빠른 단기 매매, 뭐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제가 드렸던 멘트의 포인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이나 크레딧 스위스나 메릴린치 우리가 이들이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다. 뒤에 있는 시타델 혹은 밀레니엄 아니면 점프 이런 영국계 미국계 헤지펀드들이 JP모건이나 크레딧 스위스나 아니면 이제 메릴린치 계좌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브로커의 어떤 느낌만 있다.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방송에서 아까 진짜 고민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동안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타델이 메릴린치 계좌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메릴린치 계좌에 대해서 제재안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걸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시타델이나 이런 밀레니엄 같은 애들이 뭘 하냐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나라 쪽에 계좌를 터가지고 우리나라 계좌를 이용해서 또 매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복잡해진다 그거예요. 도대체 이게 외국인인지 기관인지 우리나라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개인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김중영님이신가요? 네,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것도 이제 멘트는 안 했어요. 방송에서. 일단 저는 외국인들을 까는 모드가 먼저기 때문에 안 했는데 김주영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은 김상현 대표님 메릴 CS 등 외국계 창구 매매는 외국 해지 애들도 있지만 국내 증권사의 계좌를 튼 국내 전문 CFD 계좌입니다. 네, 이거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제가 CFD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 CFD라는 것 자체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CFD 거래, CFD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되게 복잡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드리는 게 좀 길어가지고 제가 차라리 이거를 영상으로 하나, 이제 우리 용어 관련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려드릴 때, 그때 하려고 좀 밀어놨던 건데, CFD, Contract for Difference.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CFD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오늘 일단 이게 뭐냐면은 기초자산 시장을 기반으로 해요. 기초자산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굉장히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시겠지만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은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번에 라임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문제가 발생한 게 제가 관련 내용들, 라인 펀드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린 게 있는데 그 영상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제가 지금 위에 한번 띄워 드릴게요. 그 영상 한번 보시고 복잡한 금융 상품을 여러분들이 왜 주의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라인 펀드가 만들었었던 금융 상품이 문제가 됐던 그 포인트가 뭐냐면 그땐 TRS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에 여러분 참고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 TRS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비슷한 개념이고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CFD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거래 약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Contract for Difference 해가지고 차익 거래 약정인데 보통 이제 차익 결제 거래라고도 부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CFD 거래를 하는 거는 브로커의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되고요. 트레이더가 브로커의 계약을 보통 이제 시작한다, 이제 진입한다라고 그러는데, 진입하고 종결하는 그 시점 사이에 자산 가격 변동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매매하는 계약에 어떤 동의를 한다. 이런 뜻인데, 어렵죠? 되게 어렵죠? 보통 장점이 뭐냐면은, 실제 기초자산을 소유하지 않고도 이익을 실현할 수 있어요. 사기죠? 그죠? 실제 기초자산을 소유하지 않고도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건 그죠? 무차익 공모에 따라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좀 그래요. 그렇고 해당 시장의 당시 시점에 제공된 금액 계약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건데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개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 김중영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 증권사에서 계좌를 튼 국내 전문 투자자가 CFD 계좌다. 이거 맞아요. 맞는 부분인데 일단 요 CFD 거래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개념 영상을 하나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CFD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CFD를 이해하시기에는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항상 제 영상은 이제 주린이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고 정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단타 들어온 이런 것들이 외국인의 어떤 헤지펀드도 있는데 외국인의 헤지펀드가 JP모건이나 메릴린치나 CS 계좌를 밟고 브로킹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외국의 헤지펀드가 우리나라의 HFT를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국내 증권사가 또 국내 쪽에서 해가지고 CFD로 들어오는 것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되게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안 한 거예요. 방송에서 이 얘기하면요. 뭔 소린가 합니다. 아무튼 일단
요런 부분도 있고, 디테일한 부분은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HFT는 사실상 이제 외국인, 미국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 부분은 꼭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뭐 저런 밀레니엄 펀드나 헤지 펀드가 JP 모건이나 CS나 아니면 크레딧 스위스나 아니면 메릴린치를 밟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걔네들이 최근에는 뭔가 이제 걔네들의 이름이 찍히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삼성증권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신한이었나? 하여튼 그쪽을 밟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방금 우리 김주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증권사의 계좌를 튼 국내 전문 투자자 CFD 이쪽도 있다라는 부분, 딱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HFT 너무 이제 빈도수가 많은 고빈도의 어떤 매매인데, 우리가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롱텀, 좀 길게 여유 투자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준비한 내용 한번 해볼게요. 연기금인데, 보시면은 사실 연기금이 왜 이렇게 매도하나, 왜 이렇게 매도하지?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연기금 관련해서도 한번 영상을 남겨드린 적이 있어요. 연기금 그들은 잘하고 있다. 제가 위에다가 지금 참고 영상으로 띄워드릴게요. 연기금은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했는데, 그때 사실 제가 방송하면서 아니 이 새끼는 개인 편 들더니 갑자기 기관 편 든다고, 그래서 욕도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보시면은 까만색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예요. 보라색이 연기금의 매수 패턴인데, 보면은 3월 달에 급락할 때 연기금은 쫙 매수를 했죠. 그리고 제가 연기금이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되면 매도한다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2100에서 2200 포인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한다. 왜? 연기금은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연기금의 모든 투자 자산을 국내 주식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국내 부동산, 해외 부동산 등 각자 투자처에 맞춰서 비율을 맞추거든요. 참고로 현재 지금 국내 주식 투자 비율 목표는 17.3%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월 달에 지수 급락했을 때 연기금이 이만큼 매수를 했어요.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죠. 그럼 이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뭐 한 3만 원에 샀어. 지금 6만 원이 됐어. 그럼 2배가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연기금이 이때 밑에서 매수해가지고 17.3%를 맞췄다 하면은 쭉 올라왔을 때 주가가 2배가 올라가면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34.6%가 되겠죠? 그럼 연기금 어떻게 됩니까? 위에 17. 몇 %를 잘라내야 돼요. 수익 실현해서 현금화시켜서 17.3%를 딱 맞춰야 돼요. 그게 연기금의 자산 배분 전략에 따른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연기금은 지수가 올라가면서 계속 물량을 낼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연기금들을 여러분들이 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음번 주제는 명절 시기에 개인들의 매매인데요. 이거는 2019년도 작년에 이제 설과 추석 시기에 어떤 흐름인데, 주황색 이게 개인들 투자고요. 까만색이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작년 설에 지수가 살짝 꺾이죠? 살짝 꺾이는 상황에서 초반에 보면 이제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는데, 뭐 꺾이고 나서 이걸 다시 매수해서 쳐 올리긴 하지만, 그래도 설이 되기 전에 왜 개인들은 어쨌든 매도의 어떤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석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부분이 추석인데요. 보시면은 지수가 올라가는 게 잠깐 머뭇거리죠? 그 와중에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자, 그것처럼 명절쯤 되면은 사실은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매도를 좀 합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걸 왜 했냐면은 너무 일반적인 사실인데, 제가 이걸 왜 했냐면은 올해 3월 달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3월 달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추석이 첫 명절이에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첫 명절입니다. 그래서 모르죠. 명절날 돈이 빠져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걸 준비한 거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보스턴 연은 총재 발언인데,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아까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좀 빠르게 끝낼게요. 에릭 로젠그렌 그 보스턴 연은 총재께서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동료들보다 덜 낙관적이다. 동료라 함은 같은 연준 위원들이죠. 좀 덜 낙관적이다 얘기했는데, 로젠그렌 총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연준 위원들 중에 연준 위원의 멘토들 중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분이에요. 왜냐면은 정확하게는 이제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이제 중도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를 때는 확 지르고 접을 때는 미리 좀 멘트를 시장에 이제 알려주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를 꼭 해도 좋을 것 같은 분입니다. 어쨌든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이분의 연설문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나는 팬데믹의 경로가 계속해서 경제성장에 상당한 역풍과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전망은 덜 낙관적이다. 맞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뭐였어요? 미국 경제는 올해 초 3월 달이죠?
최악의 경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팬데믹은 상당한 위험이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영향이 다른 부분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하고 있다.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경제 및 낙관적인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미국이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보건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못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맞는 얘기죠. 이러한 역풍을 고려했을 때 백신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부양 재정 정책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 어쨌든 보면은 돈을 쓰는 게 맞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면은 그러나 추가적인 재정 정책은 곧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문장 하나에 앞에 거는 당연한 말씀하셨고 부양 재정 정책을 계속하는 게 적절하다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재정 정책은 곧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이 얘기 때문에 지난주에 지수가 밀렸는데 이건 아니죠. 앞에 하신 말씀 전부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 뒤에 한마디에 시장이 뭔가 확 반응했는데 최근에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준은 돈 쓸 준비를 했다. 근데 정치권에서 뭔가 땡겨주면은 우리는 바로 돈을 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기싸움이에요. 그 사이에 지금 연준이 껴가지고 되게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로젠그렌 총재도 같은 의미로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이 문제를 끝낼지 모른다. 근데 끝내면은 바로 이제 이게 끝내면서 연준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추가 부양책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파월 의장 그리고 로젠그렌 총재인데 정치적인 문제는 언제까지 해결될지 모르니까 곧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이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는 총재분들 그리고 FOMC 위원분들이 비둘기판지 매판지 중도판지 이거를 한번 알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매파분이 어디 찍었냐 뭐 비둘기파분이 어디 찍어 점도표를 어디 찍었냐 이것 따라서 막 되게 팍팍 달라지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제가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제가 언젠간 한번 여러분들께 남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바로 위에 구독 신청 누르시면 구독하실 수 있고요. 좋아요, 알림 실천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자,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